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억법 6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까지 기억 다 하고 계시죠? 이번 시간은 41번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1번 잉카 제국의 멸망입니다. 41번 무기고죠. 무기고에 잉크가 가득 들어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주세요. 잉크. 자, 우리는 잉크를 떠올리면서 잉카 제국에 대한 개념을 이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41번 잉카. 일단 떠올리기는 잉크를 떠올리시는 거죠. 42번 근대 과학의 아버지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자,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42번 군인들의 코를 때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을 쥐어 팬다 그러죠. 그죠? 자, 코를 패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잘 상상하면 그냥 기억이 됩니다. 잘 상상하세요. 43번 갈릴레이가 나오죠. 근데 물리학의 선구자 갈릴레이. 자, 묘지 주위에서 육상선수들이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금방 상상되시죠? 갈릴레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갈릴레이. 44번 영국과 에스파냐의 해상 결전입니다. 자, 에스파냐 계속 다루어지고요. 자주 등장하고 있는 국가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아시죠? 자, 44번 나무 밑에서 해상 결전이 벌어졌어요. 상상 금방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45번 양이 인간을 잡아먹는다. 자, 새가 날아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양들이 막 인간을 잡아먹어요. 양들이 인간을 잡아먹습니다. 되셨죠? 46번 자유의 땅을 찾아서. 자, 비행기를 누가 몰고 있느냐면 자유의 여신상이 비행기를 몰고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자유의 여신상이 자유의 땅을 찾아갑니다. 자유의 땅을 찾아서. 자유의 여신상 떠올려 주시고요. 47번 표적이죠. 표적 옆에서 왕이 왕건을 쓰고 처형당하고 있어요. 잔인하지만 한번 떠올려 주시고요. 처형당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8번 배포죠. 배포를 지인이면 왕이 자기 자신을 일컫는 표현이 되죠. 짐이 곧 국가다. 자, 왕이 대포를 끌어안고 대포에다가 국기를 꽂아둡니다. 국기. 자, 짐이 곧 국가다. 49번 조선소 노동자로 일한 황제입니다. 49번 울타리 뒤에 조선소가 있는데 황제들이 전부 다 노동자예요. 노동자들이 전부 다 황제입니다. 상상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상상되셨으니까 문장을 발음을 하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잉크병 떠오르시죠? 발음을 해보도록 합시다. 잉카 제국의 멸망. 잉카 제국의 멸망. 되셨습니까? 42번 군인들의 코를 때리고 있죠. 코를 패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근대과학의 아버지 코페르니쿠스. 근대과학의 아버지 코페르니쿠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기니까 근대과학의 아버지 코페르니쿠스. 43번 릴레이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대 물리학의 선구자 갈릴레이. 근대 물리학의 선구자 갈릴레이. 근대 물리학의 선구자, 이건 어떻게 외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갈릴레이가 물레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셔도 돼요. 갈릴레이는 물레를 돌리고 있고 그 주위에 릴레이를 하고 있고, 이게 물레를 왜 떠올려줬느냐면 물리학 때문에 떠올려준 겁니다. 정보의 변환이죠. 암기를 위한. 그렇게 처리를 해주셔도 되시고요. 코페르니쿠스 근대 과학의 아버지. 아버지가 과학 선생님들이 입는 흰 가운을 입고 계세요. 군인들은 코를 막 막고 있는데 그 옆에는 아버지가 흰 가운, 과학 선생님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주셔도 되시고요.
그냥 이게 그 살붙이기이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 앞에다가 근대 과학의 아버지 이렇게 붙이는 거기 때문에 몇 번에 이렇게 발음을 해보시고 되시는 분들은 그냥 직관을 이용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외우는데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시가 돼야 된다는 것. 그 어떤 방법, 정보 변환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방법보다 빨리 외워내고 오래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3번. 해상 결자라는 것 떠올려 주시라고 했죠. 백길이 대포를 쏘고 있는 장면. 나무 밑에 그걸 떠올려 주시면 되시고요. 한쪽은 영국이고요. 한쪽은 에스파냐입니다. 영국과 에스파냐의 해상 결자. 영국과 에스파냐의 해상 결자. 되셨죠? 45번. 양이 인간을 잡아먹는다. 그대로 이 문장 그대로 영상화 시켰고요.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양이 인간을 잡아먹는다. 양이 인간을 잡아먹는다. 46번. 문장 그대로 했었죠? 자유의 땅을 찾았어. 자유의 땅을 찾아서. 47번도 그대로 했습니다. 처형당한 왕. 처형당한 왕. 48번. 짐이 곧 국가다. 이것도 그대로 했죠. 짐은 왕이 자기 자신을 이끄는 거고요. 대포 위에 국기를 꽂아두고 있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 49번. 조선소 노동자로 일한 황제. 황제들이 노동자입니다. 조선소가 보여야 되고요. 조선소 노동자로 일한 황제. 자, 50회 떠올려주세요. 중력으로 우주를 설명하다. 자, 50회 바닷속에 우주가 보입니다. 바닷속에 우주가 보이고 그 우주에 어떻게 할까요? 중력. 중하면 보통 스님을 종종 떠올렸죠. 지금도 스님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우주에서 스님이 역기를 들고 있어요. 역기를 들면서 운동을 합니다. 중력으로 우주를 설명하다. 다시 한번 발음해 보십니다. 중력으로 우주를 설명하다.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30초 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자, 좋습니다. 복습 다 되셨죠? 한번 쭉 읊어보세요. 지금 기억하신 내용들. 41번 뭐였습니까? 잉카 제국의 멸망이죠. 잉카 제국의 멸망. 42번은요. 근대 과학의 아버지 코페르니쿠스. 근대 과학의 아버지 코페르니쿠스. 43번은요. 근대 물리학의 선구자 갈릴레이. 근대 물리학의 선구자 갈릴레이. 대답되시죠? 44번. 영국과 에스파냐의 해상 결전. 영국과 에스파냐의 해상 결전. 45번은요. 양이 인간을 잡아먹는다. 양이 인간을 잡아먹는다. 46번은요. 자유의 땅을 찾아서. 자유의 땅을 찾아서. 47번은요. 처형당한 왕. 처형당한 왕. 48번은요.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 49번은요. 조선소 노동자로 일한 황제. 조선소 노동자로 일한 황제. 자, 우리들이 살을 붙여 가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잉카 제국의 멸망. 살을 붙여야 되는 내용은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이죠. 에스파냐의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정복한 내용.
잉카 제국이 어떻게 멸망을 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고요. 42번 코페르니쿠스 뭘 주장했죠?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지동설. 갈릴레이도 나중에 지동설을 주장을 한다는 거 아시죠? 그 이전에 코페르니쿠스가 근대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지동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갈릴레이에 대한 이야기. 무슨 내용? 진자의 등시성을 발견해서 물리학의 선구자로 나서게 되는 이야기들이고요. 44번 영국과 에스파냐의 해상결전입니다. 영국이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를 하고 나서 대영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45번은요. 양이 인간을 잡아먹는다. 영국에서 일어났던 인클로즈 운동. 16세기 때 이 인클로즈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왜 그 양이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번은요. 메이플라워호가 북아메리카에 도착한 이야기. 첫 이주자가 생기는 거죠.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는 그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47번 처형당한 왕.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발발을 해서 찰스 1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야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48번 짐이 곧 국가다. 폐왕 루이 14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르사유 궁전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49번 조선소 노동자로 일한 황제에 대한 이야기. 러시아의 표트르 1세, 표트르 대제라고도 하죠. 러시아 표트르 대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50번 중력으로 우주를 설명하라. 중력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발생했던 자연 현상까지도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풀이를 하려고 했던 대과학자 뉴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살을 잘 붙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뭐였죠? 모니터 보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눈 감고. 잉카 제국의 멸망입니다. 잉카 제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잉카 제국의 영역이었습니다. 남아메리카 안데스 지역의 페루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거대한 제국이죠. 이 잉카 제국이 안타깝게도 그 스페인 에스파냐죠. 에스파냐의 정말 높은 직위에 있던 장군도 아니고요. 장군 밑에서 하급 관리로 있던 피사로가 데리고 온 160명의 군대 때문에 당시 잉카 제국의 8만의 정예군이 힘도 못 쓰고 나라를 제국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멸망이죠. 한 제국이 겨우 160명밖에 되지 않는 백인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그 재미난 게 잉카 제국에 전설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전설이냐면 흰말을 탄 피부가 흰색인 그러한 존재가 신의 사자로서 잉카 제국에 와가지고 잉카 제국을 구원할 거다. 이런 전설이 잉카 제국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피사로가 흰말을 타고 16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옛날부터 구전되어 오던 신화가 실현된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피사로는 작전을 짜게 되죠. 야, 이 녀석들 황금도 5만 대 많이 가지고 있다 하니까 욕심이 났던 거겠죠. 그래서 야, 이걸 전면전을 해서 이기려고 한다면 희생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일단 왕을 사로잡자.
절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왕을 먼저 제압하자고 계획을 짜게 되고요. 자기들이 그 호의에 보답한다고 파티를 여는데 거기에 잉카 제국의 왕을 초대해서 감금을 해버리게 되죠. 감금을 하고 죽여버린다고 그러면서 그 관리들에게 왕을 살리고 싶으면 방을 황금으로 가득 채워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 방을 황금으로 가득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피사로는 잉카 제국의 황제를 풀어주지를 않고 그리고 앞선 무기들로 위협을 하고요. 총소리에 그 당시 잉카 제국의 원주민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이 보낸 사자라는 기본 생각이 밑에 깔려 있었으니까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인들에 의해서 잉카 제국 사람들이 저항력을 가지지 못했던 치명적인 전염병이 번졌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전염병 때문에 8만의 군대가 힘을 못 썼다고 합니다. 그것도 잉카 제국이 160명의 군대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이유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피사로는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화형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잉카 제국의 사람들은 화형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럽니다. 영혼이 불타버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형을 굉장히 극도로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잉카 제국의 황제를 피사로가 네가 개종을 하지 않으면 화형을 시키겠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 잉카 제국의 황제도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고요. 개종을 하고 나서는 과거의 이단이었다는 제명을 씌워가지고 황제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잉카 제국이 에스파냐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어이없는 한 제국의 멸망이 바로 잉카 제국의 멸망에 대한 내용으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42번 내용이 뭐였죠? 근대 과학의 아버지 코페르니쿠스. 근대 과학의 아버지 코페르니쿠스. 지금 여러분들 코페르니쿠스 사진 보고 계십니다. 독일의 천문학자였습니다. 독일의 천문학자였고 요 옆에 적혀있는 텍스트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라고 옆에 텍스트를 마련을 해 둔 거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코페르니쿠스는 수도사였어요. 평생을 수도사로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천동설을 이야기를 하죠.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고 있는 천동설을 정설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수도사가 되면서 천문을 관측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천동설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6개의 행성, 당시의 중세시대에는 6개의 행성을 관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6개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동그란 정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왜 동그랗게 정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느냐면 그것도 종교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정원, 다르다는 개념이 있죠.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타원으로 돌 거야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코페르니쿠스는 단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있고 지구 이외에도 5개 행성이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성직자다 보니까 이걸 성경에 관한 내용, 이단으로 몰릴 수 있는 내용을 함부로 발표를 하지 못하고요. 결국에 죽기 1년 전에 제대로 된 인쇄본의 책을 발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페르니쿠스가 제시한 이 지동설은 100년 뒤에 갈릴레이와 케플러에 의해서 더욱더 기반이 다져지고요. 이 갈릴레이와 케플러에 의해서 다져진 지동설에 대한 의견은 뉴턴에 이르러서 수학적 계산으로 정립이 되게 되죠. 그 시발점을 알린 게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일대 변혁이었어요. 이단으로 몰려서 죽을 수 있을 만큼 큰 이론을 코페르니쿠스가 정리를 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갈릴레이에 대한 내용이죠. 근대 물리학의 선구자 갈릴레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초상화입니다. 이탈리아의 과학자였고요, 천문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갈릴레이가 우리 그 세계사 백장면 텍스트에는 목차에는 진자의 등시성을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죠. 진자의 등시성, 여러분들 그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죠? 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이때 걸리는,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은 항상 똑같다는 거죠. 뭐가 변해도, 추의 무게가 변해도 진자가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고요. 그리고 진폭이 변해도 주기는 일정하다. 항상 똑같다. 여기서 이만큼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나중에 여기서 요만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 시간, 주기는 일정하다. 그런데 뭐에만 영향을 받는다? 진자의 길이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밝혀내게 되고요. 그리고 뭐 피사의 사탑에서 큰 추와 작은 추를 뭐 쇠공을 떨어뜨려 가지고 같은 시간에 떨어진다, 뭐 그런 이유라도 알고 계신데, 그거는 그 갈릴레이 이후에 뭐 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앞에서 말씀드린 코페르니쿠스가 주창했던 지동설을 100년 뒤의 사람인 갈릴레이가 더욱더 깊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 1609년도에 만들어졌던 망원경을 1609년도에 망원경이 발명이 됐었는데, 그 망원경을 개량을 하게 돼요. 당시에 최초에 만들어졌던 망원경의 성능은 3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 당기는 상이 이걸 30배율까지 당길 수 있게 크게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개량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고요. 이 망원경을 사용해서 달의 표면을 관찰한다든지 태양의 흑점을 관찰한다든지 또는 목성의 위성을 발견한다든지 하는 대단한 천문학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한 천문학적인 관찰에 의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더욱 굳건히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론을 정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처음에 갈릴레이는 뭐 그 교회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동설을 발표를 해서 원래대로라면 이 교회 종교법에 위배되는 거죠. 지동설은 원래대로라면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종교재판을 바로 받았을 건데, 1차 종교재판은 직접 갈릴레이를 소환해서 신문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종교재판관들이 갈릴레이한테 통보를 했다 그럽니다. 너 그러지 마라. 앞으로 지동설을 주장을 계속하면은 너를 불러가지고 이단으로 몰아서 그에 맞는 형을 내리겠다. 그렇게 경고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직접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천체 관측한 내용들을 계속 책으로 발표함으로써 그 책 속에 지동설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넣게 됩니다. 간접적으로 알리게 되는 거죠. 지동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교회에서 자꾸 갈릴레이가 은연중에 지동설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갈릴레이를 종교재판에 소환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갈릴레이한테 확답을 받게 됩니다. 너 지동설 주장하지 마라. 갈릴레이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갈릴레이는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의 지동설에 대한 뜻을 굽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교회에 의해서 유대의 유폐의 명령을 받게 되고요. 가택에 구금된 채로 말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1642년에 사망을 했네요. 그래서 이 갈릴레이가 실험적인 과학의 선구자가 되는 거죠. 실험과학의 선구자. 모든 것을 관측하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갈릴레이의 관성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아시죠?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입니다. 마찰이 없는 면에 그 쇠구슬을 굴리게 되면 멈추지 않고 영원히 굴러간다. 이게 바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근대 물리학의 선구자 갈릴레이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44번 뭡니까? 영국과 에스파냐의 해상 결전이죠. 요 정도 기본적으로 뭐 에스파냐, 스페인 왕이죠. 펠리페 2세였고요. 영국은 여러분들이 또한 잘 알고 계시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평생 그 누구하고도 결혼을 하지 않고요. 영국의 황제로서 퀸으로서 여왕으로서 평생을 보내게 된 거죠. 물론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정치적인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심도 있었고요. 그러한 사회적 상황과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이 말을 모토로 해서 평생을 영국을 위해서 생을 바쳤던 그런 여왕이 되겠습니다. 에스파냐 펠리페 2세 때 그 중반기까지는 에스파냐가 굉장히 국력이 강했죠. 피사로가 남아메리카 지역에 잉카 제국도 멸망을 시키고요. 그 식민지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에스파냐로 이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역도 에스파냐가 주도해서 굉장히 큰 그 무역선들을 거느리고 해상력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그 당시 국력이 보잘것 없었어요. 엘리자베스 1세 때만 해도 보잘것 없는 국력이었는데 주수입원이 영국의 해적이 에스파냐의 상선을 공격을 해가지고 해적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국의 해적은 어떻게 했느냐면 해적질한 것 중에 한 50% 정도를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가지고 와서 바쳤다고 그러죠. 그러면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해적을 독려하고 더 많이 뺏어오라고 독려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가 그 영국의 해적이 출몰해서 본국의 상선들이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요. 강탈을 당하게 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엘리자베스 1세 여왕한테 요청을 하게 되죠. 너네 나라의 영국의 그 해적들이 너무 노략질이 심하다. 근절을 좀 시켜달라 그럽니다. 그 밖으로는 펠리페 2세에게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뒤로는 자국의 해적들을 독려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고요.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가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미혼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청혼을 하게 되죠. 자기하고 결혼하자고 청혼을 하게 되는데 엘리자베스 1세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되고요. 영국의 해적질은 끊임없이 계속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 펠리페 2세는 영국을 점령하기로 무력으로 점령하기로 그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이 밑에 화면에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전함 127척, 수병 8,000에, 상륙군, 육군 19,000명, 대포는 2,000문에, 대함대, 무적함대에 대한 그 내용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상륙할 때 네덜란드 육군 18,000과 합류해서 상륙 작전을 펼쳐가지고 영국을 이제 집어삼키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비롯해서 그 관료들은 저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겠죠. 결국에 거기서 저항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영국 엘리자베스 1세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이제 벌어져야 되는데 너무 상대가 안 됐어요. 볼까요? 여기 그 화면 보시면 나와 있죠. 엘리자베스 즉 영국 측은 전함이 겨우 80척에 병력도 겨우 8,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 병력으로 수만 명의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와 격돌을 준비했던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엄청난 역사적 결과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작전을 굉장히 잘 세웠죠.
펠리페 2세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의 수장은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영국과 전쟁이 붙게 된다면 영국은 해상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근접전을 펼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준비한 대포 2,000문이 전부 다 단거리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 측에서는 겨우 전함이 80척밖에 안 되지만 치고 빠지기, 게릴라 작전을 하려고 그 작전을 세우고요. 장거리포를 준비를 하게 되죠.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는 단거리포, 영국의 80척의 함대는 장거리포. 그래서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장거리포로 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그래요. 무적 함대 측에. 작전 한번 이렇게 세웠던 게 큰 차이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놓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도저히 단거리포로는 장거리포 그리고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 영국 함대를 잡을 수가 없게 되자 저녁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무적 함대가 거기다가 화공을 전개하게 됩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조조의 적벽대전 떠오르시죠? 화공으로 승리한 적벽대전. 이때도 무적 함대는 화공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영국에 상륙해보지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고요. 결국에 127척의 함대는 53척만이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의 결단에 의해서 영국은 무적 함대를 무너뜨리고 에스파냐에게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파냐는 결국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식민지를 영국의 전쟁 배상금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에스파냐가 개척했던 식민지들을 자기 관할령으로 소유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구상에 영국 국기가 날리지 않는 곳이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국기가 날리는 곳에는 항상 태양빛이 비추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실 거는요.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그리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뭐였습니까? 45번. 양이 인간을 잡아먹는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준비를 안 했고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클로즈 운동이라고 하는데 인클로즈는 이렇게 안으로 감싼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인클로즈. 자, 당시에 영국에서 양모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모직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양모를 생산해서 모직물을 만들어내는 게 농사를 짓는 것보다 훨씬 큰 이득을 보장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농사를 짓던 소작농들이 농사를 짓던 땅들을 울타리를 두르게 되고, 인클로즈 하는 거죠. 울타리를 두르게 되고, 그것에다가 양들을 방목하게 됩니다. 소작농들은 뭘 먹고 살죠? 자기가 농사 짓던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양들 때문에 애꿎은 소작농들이 허기에 처하게 되고 빈곤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양들 때문에 인간의 소작농들의 우리 농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궁핍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양이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6번. 자유의 땅을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당시 영국의 성공회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요.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그 내용입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내용은 영국의 성공회가 뭔지 그리고 청교도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이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국교회 또는 성공회라고 불리죠.
당시 그 과거에 헨리 8세가 영국의 왕이었을 때 당시의 왕비하고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면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야 됐다고 합니다. 로마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영국 그 로마 교황은 이 헨리 8세의 이혼 요구를 거절을 하게 되죠. 왜? 교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지 않게 됩니다. 헨리 8세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싶은데 승인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합니다? 영국 교회, 죄송합니다. 로마 교회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게 되고요. 로마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영국 자체의 하나의 종교 집단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국 국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깊은 유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그 교회로부터 탈퇴를 했다고 해도 그러한 그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종교적 의식이나 관습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고 그래요. 영국 성공에도 단지 그 로마 그 교황청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뿐이었죠. 이 성공에 그러니까 카톨릭의 카톨릭의 그러한 그 성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칼뱅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루터파와 칼뱅파가 이끄는 새로운 그 종교단체들 새로운 관념을 가진 이 종교단체들 나중에 개신교들이 되죠. 뭐 침례교, 장로교 이런 개신교들이 되는데 이러한 그 개신교들은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 밑에 텍스트 한번 보실래요? 카톨릭의 예배와 형식 그런 거를 부정을 했어요. 무슨 그렇게 의식적으로 많이 격식을 갖추고 하느냐 그런 거 부정하고요. 그리고 사제가 있고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는 이러한 성직자들의 계급 자체도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 뭘 중시하느냐? 성경을 잘 연구를 해서 그 성경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장로 중심의 형태를 지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생활 자체도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를 하고요. 굉장히 그 사치하지 않고 그러한 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루터파, 칼뱅파를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청교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청교도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박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임스 1세, 당시에 영국 청교도를 박해를 했던 제임스 1세 왕이 탄압이 하도 심해가지고 1620년에 드디어 영국의 청교도 120명이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당시 아메리카에 그 도착했을 때 겨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반수 이상이 추위와 괴혈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 재배법을 배워가지고 옥수수를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겨울을 나게 되고요. 이렇게 처음 겨울을 나고 나서 추수감사절 행사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내용, 청교도 그리고 영국 국교의 성공에 대한 개념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부터 조금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도 계속 영국 국교회와 청교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조금 부탁드리는 거고요. 자, 46번 자유의 땅을 찾아서 설명드렸고요. 47번 어떤 내용이죠? 처형당한 왕입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처형당한 왕. 영국에서 최초로 황제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1660년에 출생한 찰스 1세입니다. 찰스 1세.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이 찰스 1세는요, 왕권 신수설을 지지를 했습니다.
영국에는 의회가 있었죠. 의회에서 의견을 내고 정책을 결정하고 했었는데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 왕권 신수설이 뭐냐면은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왕권 신수설입니다. 자, 이 왕권 신수설을 지지를 했던 찰스 1세는 의회 정치를 부정을 하게 되고요. 의회를 열지 못하게 합니다. 무려 11년간. 그죠? 자, 의회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전제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치를 하다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막 부과를 하게 되죠.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는 세금 부과도 마음대로 하게 되고요. 결국 그러다가 전쟁 준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를 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 구성원들 자체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야지 전비를 충당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를 열게 되고요. 이 의회에서 모인 의원들은 권리 청원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다시 찰스 1세는 들어주는 척하다가 의회를 해산해버리고요. 그렇게 의회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 의회파가 있었고요. 이 왕권 신수설을 지지하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당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청교도들은 계속 박해를 받아왔죠. 그리고 이 청교도들은 그런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파는 왕당파하고 반하게 되고요. 그리고 청교도들 또한 이 왕당파와 반하게 되죠. 결국 의회파와 청교도들은 뜻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1세를 몰아내게 되죠. 그 선봉에 섰던 게 이 오른쪽 사진에 있는 크롬웰 장군입니다. 크롬웰 장군은 자기가 육성한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전력을 가지고 있는 철기대를 앞세워서 왕당파와 전쟁을 벌이고요. 왕당파를 몰아내게 되고 왕당파의 수장이었던 찰스 1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권력을 잡았을까요? 당연히 크롬웰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근데 크롬웰은 청교도인이죠. 굉장히 금욕적인 그리고 굉장히 청교도기 때문에 금욕적이고요. 그리고 생활 자체를 규율하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은 그런 거죠. 그것들을 강요를 하게 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구속들을. 그래서 결국 반대파에 의해서 다시 이 왕을 옹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처형당하는 왕 찰스 1세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48번은요. 48번 짐이 곧 국가다.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루이 14세는 몰라도 베르사유 궁전은 아시죠? 자, 이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는 유럽에 있던 왕들 중에 역대 왕들 중에 가장 큰 부를 축적한 왕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장장 72년 동안 그리고 부도 가장 컸지만 그리고 가장 긴 시간 동안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태양왕 루이 14세는요, 당시 대영 제국이 에스파냐를 물리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자 영국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식민지에서 돈을 긁어 모아서 프랑스 국력을 향상시키게 되고요. 결국에 영국에 맞설 만한 수준의 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를 바탕으로 해서 20년에 걸쳐서 베르사유 궁전을 건립을 하게 되고요. 이 베르사유 궁전에
비록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 베르사유 궁전으로 왕정과 정부를 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베르사유 궁전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위용을 자랑하는 베르사유 궁전에 귀족들과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날마다 파티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태양왕 루이 14세는 날마다 파티를 벌이고요. 그리고 누구는 초대하고 어떤 귀족은 초대하고 어떤 귀족은 초대하지 않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족들 사이에서는 태양왕 루이 14세가 개최하는 이 베르사유 궁전의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은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소외당하는 느낌이었겠죠. 그 귀족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그 베르사유 궁전의 파티에 초대받기 위해서 어떤 로비도 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래요. 태양왕 루이 14세가 자고 일어나면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시종들이 뭐 새순물도 가지고 오고 옆에 수건 들고 서 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귀족들이 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귀족들이 왕이 자고 일어났다고 새순물 가져오고요. 옆에서 수건 들고 서 있고요. 그것조차도 영광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얼마나 권력을 잘 다스렸겠습니까? 루이 14세가. 그래서 이 항상 벌어지는 이 파티 때문에 귀족들은 재산을 점점 더 잃어가고 되고요. 귀족들이 재산을 잃는다는 것은 힘을 잃는다는 것하고도 똑같죠. 태왕 루이 14세의 권력은 더욱더 치솟아가고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태양왕 루이 14세는 말년에 이르러서 후회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계속 전쟁을 벌였고요. 그리고 세금 수탈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각 도시마다 죽은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사회 자체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개신교들은 박해했고요. 혼란한 사회였고 태양왕 루이 14세는 멋진 왕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렇게 성군은 아니었다고 하죠. 나중에 후회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태양왕 루이 14세 기억해 주시고요. 베르사유 궁전 한번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네요. 자, 여러분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도 내용이 좀 되고요. 이것만 설명을 해버려도 50분 정도 수업 시간이 넘어가게 될 것 같네요. 러시아 표트르 대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뉴턴에 대한 내용,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50번까지 다시 한번 내용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살도 조금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64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